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학개론을 같이 학습할 학습 동지인 장리날도입니다. 먼저 부동산 학개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장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전체 분량 중에 한 5%채 미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40문제 중에 한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 정도 나오는 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문제가 나름 평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100%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 합격에 관건이 되는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시험 문제도 40문제 중에 뭐 32문제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 이 분야는 70% 이상 정도 맞추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경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뭐 정책, 금융, 투자, 개발 이론 등의 강론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정평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약 한 15% 내외의 비중과 시험 문제 빈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초 목적인 총괄 80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는 80%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강을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세팅하는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강은 1강과 앞으로 2강까지는 아까 말한 부동산의 기본 이해, 총괄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같이 학습할 겁니다. 오늘 1강은 부동산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자. 그리고 부동산 학문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개념은 첫 번째 한 4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법 제도적 측면,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자연적 측면, 네 번째는 여기에 이제 복합적 측면. 이렇게 부동산 개념은 이 4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도적 개념에서는 이제 보면 협의, 좁게 보는 거와 광의, 크게 보는 거, 이 2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협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협의는 어떻게 법 제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가 민법상으로 보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플러스 그 정착입니다. 정착물. 즉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토지는 단순히 지표상의 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지중이 공간이 있습니다. 지중, 공중. 어느 사적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가 있고 밑에 아까는 지공입니다. 지표와 지중, 지하죠.
이런 그 복합적 공간적으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자가 지하의 지하수나 이런 등등은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이고 또 함께 다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토지는 복합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착물은 뭐냐? 여기에 그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담벼락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목, 나무들이 심어 있을 수 있고 뿌리를 내리고 아니면 움직이기가 어려운 정도의 어떤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외에는 다 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에 붙어는 있지만 판잣집이나 기타 우리가 어떤 그 가공을 위하고 어떤 그 공작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좀 박아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동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정착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그 정착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판자나 가식적인 뭐 목재나 이동식이나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본다. 동산. 예, 동산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지우개 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 원래 원칙은 토지는 그 정착물하고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수목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별개의 독립적 부동산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 원칙은. 그러나 외적으로 토지에 정착이 돼 있지만 이 토지 깔고 있는 토지와 별개로 별도의 부동산 취급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피 건물을 우리가 뭐 건축물 대장도 있듯이 토지와 별개로 건물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데 해서.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취급받는 건물 여러분 잘 아시고, 두 번째는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목의 집단이 별개의 독립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이 수목의 집단을 이렇게 하나의 구획을 해서 보존 등기,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위한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목의 집단을 보존 등기할 경우에는 독립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한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해가 좋습니다. 임목이란 것은 잠깐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완전하게 정착된 것을 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명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명인. 이게 이렇게 쓸 겁니다. 명인 방법인데, 명인 방법 말 그대로 널리 어떠한 구획을 정해서 외부에 명백히 어떠한 행태를 인식시켜주는, 이게 인식할 인자입니다. 명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수목의 집단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된다. 이 명인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간습법상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 뭐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 위에 수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수목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자가 A라는 사람에게 이 수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도 할 수 있지만 등기를 안 하고 여기에 새끼줄을 칠한다든지 뭐 나무를 전부 다 나름 조금만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울타리를 쳐서 이 손목은 이 구획은 A라는 사람이 것입니다. 이렇게
예부적으로 명백히 인식이 되게끔 알려주는 방법, 이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목의 집단은 다시 강조하면 기본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받으면 별개 독립된 부동산이 되고, 간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해서 표시를 할 경우에는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되는 별도 부동산으로 취급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외에 미분리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뭐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미분리 과실은 뭐냐면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열매 과일수가 감나무도 있을 수 있고 사과나무도 있을 수 있고 배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과실이. 이것도 원래 토지와 종속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미분리 과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한 명인반법처럼 이것도 어떤 그 B라는 사람한테 제가 이 소유권자라면 이 과실을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감 중간 매매상이어 가지고 이 감들을 매매 계약을 맺어서 저하고 여기에다가 또 새끼줄을 칠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여기 구역에 있는 감이라는 과일은 제 겁니다 라고 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습법상 명의 방법으로 이 미분리,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과실이 땅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분리가 돼버리면 뭐 우리가 사고 파는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분리할 때는 현재 부동산 개념에 독립되진 않지만 이렇게 명의인 방법에 의해서 따기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미분리 과실도 명의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건물, 수목의 집단은 등기와 명의인 방법, 미분리 과실은 명의인 방법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경작물이 있습니다. 농경작물. 이 농경작물은 판례상 형성된 이론인데 농작물도 땅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판례상은 농경작물은 그 토지에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별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판례는 인정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적 고난 내지 법적 권한이 없어도, 예를 들면 제가 이 남의 토지 위에, 농지 위에 아무런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씨를 뿌려서 경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저에게 이건 내 땅인데 당신이 왜 법적 권한도 없이 이거를 심었느냐, 이거는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 권한과 권한이 없어도 제가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한 농경작물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좀 주지를 하셔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동산 개념은 그 법적 제도적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어떻게 하냐? 좀 짧겠습니다. 토지를, 부동산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개념으로서 토지는 뭐냐? 첫 번째, 자산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자본이다. 당연하잖아요. 어떤 내 자산의 어떤 구성을 할 경우에 하나의 그 노동, 토지 등과 함께 자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산
요소다. 요소. 이거는 경제적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자료가 있죠. 필요하잖아요. 뭐 건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산 요소처럼 노동가, 돈이라는 자본가, 토지를 재료로 해서 우리가 건물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산 자료이다. 이걸 경제적 용어로 하면 생산 요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거 전부 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재다. 이거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돌려 말하면 상당히 쉬워요. 소비재란 것은 내가 어떤 뭐 물건을 사용을 해서 사용 가치를 이용해서 편익을 내가 편익을 받을 경우에는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도 내가 토지를 가지고 내 생활에 편의를 제공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빌딩을 지은다든지 그래서 토지를 소비를 해요. 그래서 토지에서 직간접적으로 편익을 받기 때문에 소비재로서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단 여기는 토지는 최종 소비재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일당에 뭐 빌딩을 토지를 지은다. 어디 뭐 강남에 그러면 빌딩을 뭐 지어버리면 그 토지는 특별한 원인 없는 한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또 우리가 무슨 축구 운동장을 만든다. 그러면 특별하게 뭐 그걸 폐쇄하지 않는 한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토지는 소비재 역할을 하면서도 최종 소비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토지도 상품이다. 왜 상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용지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매매를 하고 하나로 상품으로서 사고 팔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지도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고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소비재다, 상품이다. 이거 다 경제적 용어잖아요. 이렇게 말 나오면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는 쉽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물리적이라고 보다. 물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이 자연이 지금 이 속에 포함되는데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경제적, 법제도적. 물리적은 토지를 있는 그대로 어떤 뭐 하천이냐 뭐 지하자원이냐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도 자연이다. 뭐 지하수나 하천, 토양 이런 것처럼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토지는 자연이다. 이게 물리적 개념입니다. 여기 자연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토지의 성 좀 논하고 싶습니다. 토지는 자연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공유수면 매립을 하지 않는 한은 증가할 수 없다. 토지의 특성 중에 부증성이 이 자연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개념의 두 번째는 뭐냐? 공간이다. 토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지공, 공중권, 지표, 지상권, 지하, 지중권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토지는 공간이다. 이것도 물리적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토지는 위치다. 위치로 봅니다.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토지가 뭐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냐, 혐오시설에 가까이 있냐, 뭐 교육시설 가까이 있냐, 병원시설 가까이 있냐, 뷰가 좋냐, 위치에 따라서 토지는 상당히 경제적 가치나 용지의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샬은 위치의 이런 중요성이 있다 해서 뭐 위치의 가치론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치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물리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토지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 토지는 환경적 개념입니다. 토지도 둘러싸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토지가 내 주위에가 뭐 이렇게 문화시설이 잘 돼 있다든지 교육시설, 의료시설 잘 돼 있다 그러면 또 토지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토지에는 환경적 측면으로 개념을 볼 수 있고, 부동산을 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할 경우는 자연, 그리고 공간적, 위치적, 환경적 이런 개념을 볼 때는 부동산을 자연적 개념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아주 좀 유치합니다만은 다음에 뭐 토지 부동산 개념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 소비재, 환경, 어떤 게 환경이 답이잖아요. 부동산 개념을 자연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자연, 공간, 이치, 환경, 자본은 있잖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닦고 두 번째 맥락으로 갔을 때는 부동산 학문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그 학문에는 이제 학문적 성격이 어떻고 이게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의 뭐 전반적인 이념이 뭐냐, 그다음에 부동산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매매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그럴 때 부동산 활동이 성격이 어떠냐,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여기는 큰 뭐 문제가 없이 여기서 가끔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성립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이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그렇죠,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부동산은 사회과학입니다. 왜 사회과학입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인간이 실제 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매매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임대하고 임대차도 하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으로 봐야지 자연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평이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절대 아니다. 물론 뭐 자연과학적 요소가 뭐 편입이 돼서 응용이 돼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라 할 때는 자연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실천과학이다. 실천.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 집을 산다든지 뭐 우리가 어떤 부동산 원리와 그런 응용을 해서 실제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점에서 실천과학이다. 부동산은 또 응용과학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은 순수과학이 아니다. 시험이 뭐 이게 잘 나옵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뭐 지구과학이나 뭐 생물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순수하게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과학화와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부동산과 관계에서 보다 유익하게 쓸 수 있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응용하는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은 또 아니다. 이것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 경험과학이다.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부동산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생각하십시오. 부동산은 또 종합과학이다. 경험이고 종합이다. 부동산은 내가 뭐 지금 우리가 다음에 그 경제 2장에 경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경제학. 또 부동산은 또 인간의 심리와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회학, 심리학. 또 부동산은 법학적 개념. 우리가 민법, 민사법도 보잖아요. 그리고 2차에서 뭐 공인중개사법, 국토이용관리법, 뭐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등, 농지법 등등 법적 개념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부동산은 법이고 경제고 사회고 심리학이고 모든 학문을 토탈
종합가격이다. 종합.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할 것은 부동산은 규범가격이다. 뭐 이렇게 좀 쉬운 것 같아도 애매한 또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규범가격이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의 개인의 소유권의 연장선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부동산은 사회의 어떤 공공성, 사회의 법규에 맞게 합법적, 합당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국가가 이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재를 가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법 규범에 맞게 합법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규범가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가격이 아니고 사회가격이다. 순수가격이 아니고 응용가격이다. 규범가격이다. 뭐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부동산 학문의 성격의 시험이 나올 때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1강은 내용이 좀 평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문제,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뭐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분산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법 제도적으로 접근한다. 근데 부동산 학문의 접근 방법 중에 가장 이제 하나만 좀 알 것은 뭐냐면 한 2개 정도. 뭐 내용은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형태, 가학적 접근 방법. 이거는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 비헤이비어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나 부동산 중개, 부동산을 뭐 매니지먼팅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부동산 경영과 행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형태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제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동산 학문을 과학화하는데 공연을 했다. 공헌 과학화하는데 공헌을 했다. 말이 좀 혼나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거 따라오시겠죠? 제가 지금 좀 빠르게 합니다만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키포인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과학적 접근 방법이 부동산 학문을 과학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념은 뭡니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념은 뭐 크게 보면 3가지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익중개사 활동을 하든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국가가 제정한 법규에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합법성. 두 번째 뭐겠어요? 내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거래할 때도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면서도 최대한 충분한 가치를 교환하고 매매도 하려고 할 것이고 뭔가 개인이 볼 때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사적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합법성이 기반에 의해서 사적 영역이 나왔고 뭐가 나오겠어요? 공적 영역이죠. 공적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국가가 어떤 그 공정과 불공정,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고려해서 국가가 제재도 하고 정부 개입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 사익을 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여기에 그래도 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적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많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합법성, 사적 영역에서 효율성, 공적 영역에서 형평성.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의 이념이고 부동산에서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약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이 또 뭐냐, 아까 학문의 성격이 나왔고 이점이 나왔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학성과 기술성. 가학성, 기술성. 부동산 학문도 정립이 돼 있고 뭔가 이론이 돼서 투자 기법이나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이 이론적 정립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학성이 있고 또 그 가학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응용하고 사회에서 문제 풀 때 기술을 발휘한다. 실무의 어떤 능률성을 도모해서 기술성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도 가학성과 기술성이 있다.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활동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념처럼 공공성과 사익성이 있다. 공공성, 그 다음에 사익성. 사익성, 사익성. 공공성도 있지만 내 재산의 소유권 원칙 때문에, 소유권 절대 원칙 때문에 내 사익성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사익성이 같이 있다. 그다음 부동산은 뭐 이제 좋은 말이면 다 통하는 겁니다. 전문성도 있고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또 정보 활동.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를 하든지 내가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었을 때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를 많이 획득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 활동은 대인과 대물 활동이다. 대인과 대물 활동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동산은 내가 매매를 하든지 할 때는 A와 B가 사람 간에 만나서 대인 간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이고 또 물건을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등등을 두고 물건에 대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인, 대물 다 활동이다. 이것도 좀 이해하시면 되고 가기술성, 공익과 사익, 정보활동.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임장활동. 이거는 뭐 다 대충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설명하자면 이거 임장활동하고 제일 관련되는 부동산 속성이 뭐냐면 부동산은 아까 내가 그 자연을 할 때 부증성, 증가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 부동산이니까 그 말 같은 말인데 부동성, 뭐 또 고정성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이냐 뭐 대전이냐 부산이냐 대구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은 저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좋은 걸 살려면 부산에 가야 돼요. 발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품 활동을 해서 그 부동산을 파악을 해서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행위를 한다 해서 현장에 가서 임한다 해서 임장 활동이다.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뭐 공간 활동이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공간. 아까 토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상, 지표, 지중, 지하.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은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뭐 장기성이다. 부동산은 뭐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한번 집을 사면 오랫동안 소유하기 때문에 장기성이지 단기성은 아닙니다. 또 부동산은 복합 활동이다. 이 복합이란 말이 참 묘하고 좋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상호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복합적이다. 이건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10중 8구 좋은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활동의 어떤 그 특성을 살펴봤는데 여기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하수도 이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지 않은 거지만 아까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광물은 강업법상의 강업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하고 별개로 취급된다는 거. 광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활동의 금방 특성을 봤잖아요. 그럼 부동산 내가 활동을 하는데 제너럴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능률성이 뭡니까? 능률성에서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동산 활동할 때 능률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는데 소유하는 것은 가만히 소유하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 사용.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효용의 극대화, 최대 효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용 측면에서 볼 때 최대 이용, 최대 유효 이용, 별 이렇게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최대 효용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사용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거래 입장. 이거는 거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그래서 능률성에서는 첫 번째 능률성인데, 사용 측면에서는 최대 유용. 당연하게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능률성 거래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등기가 되어 있는 본인인지, 또 명의만 있는 건지, 또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법적으로도 여기가 무슨 토지 제한 거래 제한 구역인지, 어떤 용도가 내가 건물을 구축하려는데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게 안전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안전성입니다. 너무 쉽죠? 능률 안전. 세 번째, 경제성. 여기서 경제성 그 먼저 여러 가지 경제 복잡한데, 여기서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전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의 경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경제적으로 움직이려면 최소한 시간, 비용, 자기의 노력을 적게 하고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 호칭입니다. 능, 안, 경.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학자마다 틀립니다만 하나 들 수 있는 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아까 이거는 항상 부동산은 사회 정의, 공정, 형평, 좋은 말이잖아요. 국가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 공정성까지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고 능률성 있게 최대한 효용을 누리려 해도 국가가 원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 형평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도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옛날에 한 5, 6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오냐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능안경으로 좀 외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활동할 때는 능이 안경을 써서 세밀히 보고 세밀히 생각하면서 활동하자. 그래서 능안경 플러스 공정성,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학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공부를 지금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 2강까지 합해서 총론적인 기초 지식인데, 이 1강에서 말이 나와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분야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토지와 같이 취급을 하는데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럼 건물이 하나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그다음 명인 방법에 의해서 표시된 수목의 집단, 그리고 명인 방법에 의해서 미분리의 과실. 명인 방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고 관습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농경작물은 별도로 취급을 된다. 이거는 판례상 판결된 정립된 이론입니다. 특히 농경지는 법적 권한과 고난이 없어도 내가 남의 땅에서 불법적으로 경작을 했다 손 치더라도 별도 부동산으로서 취급되고 내가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물도 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학문은 뭐냐? 응용이고 규범과학이다.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중에 형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부동산 학문을 과학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 가치는 뭐냐? 기본이 합법성이고
사적으로는 효율성, 공적으로는 형평성, 정의습관, 공평성, 공정성 이거야 되겠죠. 부동산 활동의 성격은 과학성과 기술성도 있고 정부 활동도 하고 임장 활동도 하고 공공성도 있지만 사익성도 있고 대인 대물 활동이다. 이 정도. 공간 활동이다. 장기성이다.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의 금방 일반 원칙, 능안경,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거기에서 공정성을 플러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물 한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그 1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이 수차례 좀 반복적으로 듣고 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교재를 다 갖고 계시겠지만 교재와 연관되게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제가 주장했던 또 강조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억도 할 수 있고 또 이해도 쉽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반복적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학습의 팁을 드리자면 각자의 그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1강을 반복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제가 이제 또 2강은 곧 올릴 겁니다. 그래서 2강을 올리면 2강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그럴 때 1강을 또 한번 보세요. 그럼 1강은 한번 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반에 시간도 안 걸리게 노력도 그 정도 안 들고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3강을 하면 또 2강, 1강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많아지면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이 부동산학개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70점 이상의 실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그때까지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면 80점 이상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학습 같이 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제가 뭐 즉흥적이고 또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합격했다. 또 중요한 것이 이거다. 이것을 순수하게 여러분들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책상에서 공부하듯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했으니 뭐 혹시 뭐 미흡한 점이나 불쾌 점이 있다면 크게 양해를 하시고 많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